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검사 독재가 있다면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야당이 말하는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총선 이후 거취와 관련해선 이기든 지든 내 인생은 꼬이겠지만 이기면 당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무슨 말 듣게 될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오늘 밤 10시 KBS를 통해 공개됩니다. 윤 대통령이 100분간 진행되는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을 비롯해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얼마나 진솔한 입장을 밝히냐에 따라서 향후 총선 전국의 풍향이 달라질 수도 있어 주목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재와 윤 정권 탄생 핑퐁입니다. 민주당 내 친명 친문계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며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라며 친문계를 겨냥하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여당 중진 순환 시대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경남 지역 3선 조혜진 의원에게 야당 현역이 있는 다른 지역구로 옮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전직 원내대표 중진에게 경선 참여 기회조차 주지 않는가 하면 3선 이상 페널티를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해 중진 순환 시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 키워드는 나를 질책해달라입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 도전에 나섰던 축구대표팀이 오늘 새벽 4강전에서 요르단에 0대2로 완패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는 동료들을 감싸면서 자신에게 질책해달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K방산 4조 잭팟입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유격 미사일로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공2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계약이 확정됐습니다. 4조 2,500억 원 규모로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중동 지역 두 번째 수출입니다. 총선을 2달가량 앞두고 여야 정당 대표 가운데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오늘 오전 중간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의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위원장으로서는 취임 후 처음으로 긴 시간 본격적인 기자회견을 가진 건데요. 자, 이태희 기자가 방금 전까지 현장에서 취재했죠. 네, 이 관훈클럽 토론회는 이 화제의 인물들을 초청해서 주요 현안을 묻고 답을 얻는 자리인데요. 이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사실상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총선을 앞두고 어떤 새로운 의제들을 던질지 등에 대해서 정치권의 관심이 모이면서 오늘 지켜봤던 토론회 현장 분위기가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한 위원장 토론회에 앞서 먼저 기조연설을 통해 총선 전까지 완전히 소진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생각이라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강조해왔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꺼내 들고 이른바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세력을 언급하며 야권을 직격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이겨서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 세력의 의회 독재를 강화하는 것이 이 나라와 동료 시민을 정말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하면서 오로지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는 것이 그걸 막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만을 기준으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주 저보고 어린 놈이라고 하지만 제 나이 정도만 돼도 자기가 뭘 할 수 있을지는 대충은 알죠. 목련꽃이 피는 봄이 오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를,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를 고대합니다. 들으신 대로 한 위원장은 이 총선을 목련이 피는 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앞서 일부 경기도 도시들의 서울 편입 추진을 강조하면서 사용했던 표현이기도 하죠. 민주당이 이를 빗대서 목련이 질 때라고 비하는 되기도 했는데 물러서지 않고서 그 표현을 다시 꺼낸 겁니다. 또 한 위원장 동료 시민처럼 자주 썼던 표현도 오늘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요, 자신은 정치를 시작하기 오래전부터 이 동료 시민이란 말을 많이 써왔다면서 이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권리를 가진 주체, 즉 개인을 말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했고요. 이런 시민들의 연대의식이야말로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한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또 한 위원장은 앞서도 강조했었던 총선 모토죠. 일상 속에 존재하는 격차 해소 문제
문제, 또 불체포 특권 포기 등 정치개혁 문제도 거듭 부각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마친 뒤에 본격적으로 언론인 패널들하고 정치 현안 토론에 나섰습니다. 초반에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에 뛰어든 이 한 위원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게 법무부 장관 시절과 이 비대위원장 시절을 비교를 했을 때 정치에 대한 생각과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위원장은요. 정치는 공공선의 추구라는 이 그리스 시대의 정치 사상을 꺼내들었습니다. 물론 좀 고려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건 지루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루하지 않을 정의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자신은 오래전부터 정치와 함께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핵심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총선 이후에 한 위원장의 행보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한 위원장 아직 아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아끼면서도 선거에서 지면 당연히 물러날 것이고 이기면 당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의미심장해 보였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 한 위원장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총선 결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고 기회가 되면 차기 대선에 나설 의향이 있으신 거죠? 4월 10일 이후에 진짜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해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그 식견에 엎으신 분들이 있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더라도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저는 그걸 알고 나왔습니다. 그때 인생은 그때 생각해보죠.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저는 당연히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떠난 이후에 당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지 했는데 걱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지겠다고 그게 말씀하셨지만 그 사인이 구체적으로 없는 가운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기면 안 떠납니다. 지금 이 정부는 단 한 명이 이끄는 정부가 아니에요. 그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겨줘야 된다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한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도 그랬지만요. 이 현안 토론에서도 이재명 대표 그리고 야권의 운동권 세력들을 직격을 하면서 대야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운동권 세력 청산에 맞서 민주당은 검사 독재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지 않겠냐고 일갈했습니다. 운동권 출신 중진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을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 대단히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화 운동은 몇몇 사람의 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공입니다. 그 공을 발췌해내서 수십 년째 울고 먹는 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 좋은 정치의 등장을 꽉꽉 막고 있거든요. 또 얼마 전에 우상호 의원께서 나는 여러 번 속된 말로 여러 번 했었으니까 나는 안 하겠는데 그런데 아직 못 해본 우리 운동권 후배들은 좀 하면 그게 뭐 문제냐? 그럼 얘네들한테 가혹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검사 독재란 말 자체는 일단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좀 코미디 같긴 합니다. 그렇게 검사 독재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관련해 앞서 검사 독재를 강조하고 한 위원장의 운동권 청산 주장을 비판했었던 이재명 대표와 우상호 의원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운동권 청산이니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갑자기 뜬금없거든요. 갑자기 8.6 운동권 척결이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인 것처럼 내세우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저런 게 먹힐까? 8.6 운동권 중에서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죠. 예. 그러면 8.6 운동권이라고 이렇게 일반화할 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은 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장단점에 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한 위원장의 이재명 평가 궁금합니다. 네, 한 위원장은 과거에 우리가 알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이 다른 이유가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포문을 열었고요. 거짓말을 많이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충격적이라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장점에 대해 당을 장악하는 정치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닮고 싶지는 않다고 일갈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우리가 알던 장면, 윤보선의, 김대중의, 노무현의 민주당과 다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표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에게 안타까운 점, 이재명 대표님께 안타까운 점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걸 너무 자주 바꾸고. 그런데 그것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충격적입니다. 장점이 당연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의 질곡과 파도를 거쳐오신데도 아직까지 당대표고 아직까지 이렇게 당을 장악한다? 대단한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정치력은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언급했습니다. 네, 먼저 이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이제 입장을 물었는데 한 위원장은요, 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안이었다 이렇게 이제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무리한 구속수사 아니냐라는 이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이 범죄 혐의 내용을 보면 과연 한 사람이 한 게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심각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위원장은요, 앞서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택하고 그리고 이 민주당 의원총회가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장일치를 할 걸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고 볶고했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왔다 갔다 거짓말하면서 대표에게 다 위임한다? 이걸 왜 한 거죠? 얼마 전에 북한에서도 99점 몇 프로 나왔던데요. 근데 100%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북한인가요? 원래는 병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절차였는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한번 만나고 나서 바뀐다고요? 우리 4월 10일 날을 보고 있는 이 많은 5천만이 있는 앞에서요? 선거가 장난입니까? 그러려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코미디 같은 건 이걸 이렇게 바꿔놨는데 이게 100% 만장일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 국회에 보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 그리고 공천 방향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그동안 강조해왔던 대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진 희생론에 대해서도 기준은 명확하다며 국민에게 사랑받고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가는 것이다. 권력의 실세라도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불출마를 말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총선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수도권 선거에 대한 각오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권력의 실세, 의회 권력의 핵심 중에서 이길 수 있고 그게 우리 당의 선거에 도움이 되는 분이라면 그분들이 불출마하겠다고 하면 제가 집에 가서 말릴 겁니다.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후보가 이길 수 있는 지역에 나가서 이겨야 되는 것.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국힘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서울 시민과 경기도민, 수도권 시민의 삶이 이후보다 어떻게든 좋아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재원까지 마련해서 그거를 총선이 시작되기 전에 실천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진정성을 중도층이 봐주시고 우리가 정답을 내주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봐주신다면 우리가 바뀐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쪽은 정청래,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더 서울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것 같습니까? 공천 문제가 언급된 만큼요. 앞서 불거졌던 이른바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사천 논란 이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한 위원장 이른바 사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요. 이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부 정치, 사개 세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 공천이 들어가면 선거가 망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은 그걸 지키기 위해 가장 적합하고 준비돼 있다. 정치권에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한 위원장이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의 대항마로 김경률 비대위원에게 힘을 실었다가 불거졌던 이 사천 논란 역시 정치 초보인 자신이 어떻게 집권 여당을 사당화할 수 있겠냐며 이 논란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경률 위원은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면 사천 사당화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정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한 달도 안 돼서 집권 여당을 사당화할 수 있다면 저는 그분 찾아서 모셔오고 싶어요. 정치의 신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사실 저는 나올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공천은 룰대로 할 것이고 이기는 공천을 할 겁니다. 정청래 의원이 다음 상대는 누구냐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혹시 그쪽 지역구에 염두에 두신 사람 있나요? 그분 참 말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패배의식에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파이팅 있게 싸울 것이고 그런 식의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경률 위원 사천 논란 등으로 촉발됐다고 알려진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설도 유지에 올랐습니다. 한 위원장이 취임할 때부터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꼬리표처럼 비판했었던 그 부분이죠. 바로 이른바 아바타
론인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역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한 위원장은요, 이 앞서 불거졌던 윤 대통령과의 이 갈등설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과의 관계는 좀 어떻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일도양단으로 말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이후가 더 중요하다. 지금은 소통이 잘 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자신은 이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과 굉장히 오래된 사이입니다. 여러 가지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인연이 있죠. 저와 그분이 신뢰관계를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저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라는 굉장한 공적 지위에서 서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생각이 다를 때 한쪽의 생각이 무조건 지배하는 관계가 안 좋은 관계잖아요.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보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더 건강한 관계로 우리는 발전할 것이다. 언론인 패널들은요, 이른바 윤한 갈등의 촉발 요인으로 지목된 거죠. 대통령 부인의 의혹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장이요, 앞서 이제 대학 공세라든지 그다음에 총선 전략 등에 대한 답변과 비교를 해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상대적으로 간략하고 또 일반론적으로 답변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른바 여의도 문법을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가능할 만합니다. 네, 한 위원장은 이 김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열한 몰카 공작이 맞다고 전제하면서도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라는 단서는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강조했던 대로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제로 보완할 수 있는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저열한 몰카 공작이 맞죠. 처음부터 그 가방을 사서 어떻게 보면 그 그림을 찍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경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전후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제2부속실 설치라든가 특별감찰관 임명 등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특별감찰관 있지 않습니까? 막혀있는 이유가 북한인권재단이 동시 임명을 지금 국민의힘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 여당이 선제적으로 이 북한인권재단 조건을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도 검토 중인데요. 먼저 이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가 5년 내내 임명되지 않은 건 문재인 정권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 정부 당시에 영부인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 점도 생각하면 다른 것이 아닌 민주당이 이런 주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공감하시지 않을 겁니다. 또 한 위원장은 검사 시절이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겠냐는 질문에 사법적 영역에서 그렇게 가정하는 것은 괜한 오해가 있을 것 같다. 세상 어떤 사건이든 모두 사안마다 다르다고 했고요. 민주당이 주도한 도이치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총선을 겨냥한 악법이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동훈 위원장이 토론회에 나선 오늘 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 사전에 녹화한 신년 대담이 또 방송이 됩니다. 정권의 1, 2인자가 같은 날에 국민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네, 지난 주말 대통령실에서 사전 녹화된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 오늘 밤 10시에 방영이 됐는데요.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과 함께 부인 명품백 의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걸로 알려져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생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또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형식이 될 거다라고 전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관훈 토론회에 나와서요,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고요. 그 가운데는 좀 민감한 사안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 부인에 관한 논란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갈등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심정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모두 만족스러우냐, 이 부분을 두고서는 또 평가가 엇갈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 패널들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어떤 부분이 가장 눈길을 끌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총선 후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놓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면은 떠나겠지만 이기면은 남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혹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궐선거에 나가서 다시 당대표 경선에 도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기면 남는다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지난번에는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생이 중요하다는데 이번에는 일도 양단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건강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 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예민한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고 오늘 오전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오후 10시에는 이제 대통령의 대담이 있는데 여기서 명품백 문제가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거의 완벽하게 해소되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눈길을 끄는 그 워딩이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본인의 인생이 꼬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발언이 뭐 본인의 측근에게 이런 똑같은 말을 했다라는 보도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어느 국면이었냐면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에 있을 때였어요. 그렇다면 총선 승리를 하면 당에 남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인생이 꼬일 일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뭔가 총선이 끝난 이후에 본인의 롤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의 갈등 관계에 대한 어떤 우려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발언이 좀 눈길을 끄는 반면에 또 하지 않은 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를 요구한 거라 조금 더 한 발짝 뗀 입장이 없었다는 점은 좀 아쉽게 와닿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토론회에서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고 거듭 밝혔는데요. 아까 저희도 들려드렸지만요. 어제부터 여당에서 지금 핵심 관심사로 급부상한 게요. 바로 텃밭 영남권 중진들의 이른바 험지 출마론입니다.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서병수, 김태호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또 다른 영남권의 이 3선입니다. 조혜진 의원에게 경남의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로 옮겨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네, 장동영 사무총장은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이 지역구인 조혜진 의원에게 이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경남 김해갑이나 김해을로 가서 이 당을 위해 헌신을 해달라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김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죠. 이 민주당이 모두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요. 특히 김해갑과 김해을은 각각 민주당 민홍철 의원 그리고 김정호 의원이 현역으로 있고 이들은 또 각각 그 해당 지역구에서 3선과 재선을 각각 했었습니다. 또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당선된 바 있었었죠. 이 장동혁 총장은 앞서 이 민주당 강세의 이 낙동강 벨트를 이제 염두에 두고서 5선인 서병수 의원과 또 3선인 김태우 의원에게 헌신을 이제 부탁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조의원까지 한 거죠. 그러면서 당 현역이 없는 이 김해 지역에서 승리를 한다면은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진들의 험지 차출이 확대되는 그런 흐름인데요. 당사자의 반응도 중요하겠죠. 자, 조혜진 의원 측이 입장을 냈습니다. 네, 조 의원은 오늘 오전 언론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서 중진 입장에서 나라가 어렵고 제가 큰 은혜를 입은 당이 힘든 선거를 치르는 상황에서 당의 총선 승리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하는 문제도 고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요청을 어제 처음 받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는 데는 수삼일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거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려서 당의 공천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의원보다 앞서서 어제는요. 부산 북구 강서구 갑 지역구에 출마 요청을 받았던 이 서병수 의원.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은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 이거였습니다. 네, 서 의원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 전과 마찬가지로 힘겨운 도전이 되겠지만 당이 결정하면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도요. 당의 요청을 받아 당초 뛰었던 지역구로 옮겨서 출마해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서 의원은 특히 다른 중진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해 이번 험지 출마론의 여파가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저 서병수는 낙동강 벨트라 불리는 북구 강서구 갑으로 출전하라는 당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나라와 당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힘겨운 도전이 되겠지만 당이 결정하면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
삼선인 김태호 의원은요, 당의 이 양산을, 경남 양산을입니다. 출마 요청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김 의원도 결국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김태호 의원의 현 지역구는 경남 산청, 함영, 거창 합천인데요. 그런데 이제 김태호 의원이 앞서 이제 당으로부터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지역구인 양산을 여기 이제 출마 요청을 받았습니다. 관련해 김 의원은요, 어제 이 뉴스 원과의 통화에서 나 자신보다는 당 차원의 무게를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면서 굉장히 무겁게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전 장관 또는 대통령실 참모의 이른바 양지 출마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 대상 중에 하나,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서울 강남을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다. 이런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 비서관이 이런 기류를 의식했는지 지역구를 바꿀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원모 전 비서관은 이 윤 대통령의 중매를 통해서 현 배우자와 결혼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평가되는 인물이죠. 그런 이원모 전 비서관이 여당으로선 양지 중에 양지로 꼽히는 이 서울 강남을 출마를 밝히자 여권 안팎에선 용산 낙하산 공천 또는 특혜 공천 논란이 불거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자 용산의 입장이 나왔고, 급기야 이 전 비서관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서 학교 등 연고를 고려한 공천 신청이었을 뿐 총선 승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 공천과 관련된 어떠한 당의 결정도 존중하고 조건 없이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 어느 지역이 적절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도부 차원의 정리였냐는 질문에는 따로 연락드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서울 강남을의 경우에 현역 의원은 이 사선인 박진 전 외교부 장관입니다. 여당 지도부 그리고 공관위는 이번에 또 이곳에 이제 공천 신청을 한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험지 출마 대상, 이렇게 분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당 고위 인사는 저희 TV조선에 박 전 장관은 종로와 강남을에서 검증을 받았고 또 외교부 장관까지 지내는 등 높은 인지도가 강점이라면서 서울 강북 지역이나 수도권 남부벨트 험지 출마도 좋은 방안이다라고 했는데요. 공관위 내부에서는 서울 서초을과 강남을 지역을 전략 공천 지역으로 정해서 현역인 박 전 장관을 아예 공천 후보에서 빼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박 전 장관은 오늘 4년 전 당의 요청으로 강남을에 출마해서 민주당에 뺏겼던 그런 지역구를 탈환한 현역 의원으로서 공천 신청을 한 거였다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당과 충분히 소통하고 숙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진 험지 출마론과 관련해서요, 특별히 눈길을 끄는 소식도 오늘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가요, 직전 당 리더죠, 김기현 전 대표에 대해서 험지 출마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지금 김기현 전 대표의 지역구는 울산의 남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이 지금 현역으로 있는 울산 북구로 나가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 울산 북구는 현재 그 민주당 이상헌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오늘 이 당 고위 관계자는 TV조선에 김기현 전 대표의 역할론을 두고서 여러 논의가 있었다라면서 이 현재 지역구인 김 전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을 대신 민주당 의원이 있는 울산 북구에 나가는 게 위상에 맞는 행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결국 이 울산 남구 을에서 사선 의원을 지내고 또 울산 시장까지 지냈던 김 전 대표가 울산이나 경남 지역 험지에 나가야 한다는 압박인 셈입니다. 김기현 전 대표는 이미 현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져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당 지도부의 어떤 요청, 그다음에 압박이 공식화할 경우에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한데요. 이처럼 여당의 공천 절차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는데 어제 공관위는요, 공천 신청자 가운데서 29명을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현역 국회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높은 지명도를 가진 전직 중진이 또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탈당 권유 이상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을 비롯해서 성폭력 2차 가해, 마약 범죄 등 이른바 신사대학 가해자나 입시 채용 비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과 부적격 여부를 면밀히 검증한 결과 공천 신청자 849명 가운데 29명이 부적격 대상으로 확정돼 개별 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적격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도덕성 평가에서 감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관위가 이제 부적격자로 판단한 사람들은요, 이 공천 심사를 받을 자격조차 주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공관위는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그 대상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몇몇 언론들을 통해서 몇몇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김성태 전 의원이 포함돼 있다, 이런 보도가 많았는데요. 실제 김 전 의원은 당 결정에 반발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전 의원은요, 2022년 2월 이 자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이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같은 해 12월 사면 복권됐는데요. 이번 공천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부적격 판정이 당과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져 있는 소위 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인사청탁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당은 또다시 저를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당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당과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져 있는 소위 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다시 여기에서 물러나지만 저는 결탄코 싸울 것입니다. 이 정권이 어떻게 세운 정권인데 핵관들의 먹잇감으로 전략하게 된 사실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네, 이 밖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가 사면 복권된 이완영 전 의원 역시 이 부적격 대상 29명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은요,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이제 기자들하고 따로 일문일답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이 핵관이 과연 누구냐와 관련해서 한 의원을 지목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의원의 또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공관위는 또요, 같은 지역구 3선 이상 의원들한테는 이 불이익을 주기로 한 그 규정을 모든 지역구에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몇몇 유력 또는 유명 중진들까지 포함이 돼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밝혔죠. 지역구를 중간에 옮겼든 다른 당에서 옮겨왔든 따지지 않고 이 같은 지역구 3선 이상 현역 의원에게는 예외 없이 이 15% 페널티, 그러니까 경선 득표율에 15% 페널티를 부여한다라고 밝혔는데,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최소화해서 세대 교체를 구현하겠다라는 의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여 국민들이 바라는 세대 교체를 구현하기 위한 우리 공관위의 의지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공정한 경선 실시를 위한 정치 신인 가산점 논의를 의결했습니다. 특히 주요 당직 경험 및 공직선거, 당내 경선을 포함합니다. 출마 경험 등이 있어 타당 소속 경력을 보유한 자도 정치 신인이 아닌 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구가 일부 조정돼 서류상으로 다른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중진이 된 한기호 의원이나 대구 수성을 해서 4선을 하고 수성 갑으로 옮겨 5선이 된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감점 대상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또 얼마 전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전 유성을에 공천 신청을 했던 이상민 의원도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다만 이 의원은 나홀로 공천을 신청해 경선은 치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페널티를 받게 될 다른 중진 의원들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 목소리 듣고 오시죠. 같은 경우는 제 혼자 신청을 한 단수 공천 신청한 지역이기 때문에 경선자가 없어서 실제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년이라고 해서 뭐 가점을 준다든가 또는 선수가 많다고 해서 페널티를 주게 되면 오히려 그로 인한 불협화음이 날 수가 있다. 해당자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 문제를 두고서 이른바 이제 다선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 이게 아주 갑자기 핵심 현안으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영남권의 두 의원이 그 공천 지역구를 옮겨달라 이런 요청을 받은 것을 지금 당 지도부가 공개를 했고요. 오늘 조혜진 의원이 또다시 그 요청을 받은 걸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상민 의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페널티를 주게 되면 그로 인한 불협화음이 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지금 공교롭게도요. 이렇게 지역구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공개된 의원들이 이른바 적어도 친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의원들이 빠진 자리에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그 지역에는 누가 공천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이 또 다른 관심사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함의가 많고 이게 또 다른 어떤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뇨한 혁신위원장 시절부터 낙동강 벨트가 언급이 되면서 다선 중진들의 용퇴, 그러니까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 얘기가 나왔었고 이제 그것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TK, PK 지역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양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은 선거 때마다 있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지적하셨듯이 그러면 어떤 새로운 피가 수혈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젊으면서도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그 지역민들이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꼽을 것이냐 아니면은 세간의 억측대로 예를 든다면은 대통령실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의 측근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그런 지역을 메울 것이냐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이고 유권자들도 촉각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3선 이상 이런 식으로 감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헌법상 보장된 차별 금지에 역행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선 중에서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잘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오래 했으니까 감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미 당무감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당무감사의 결과로 예를 든다면 좋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초선 재선임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정량적 평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거기에 당 기여도 해갖고 정성평가를 포함한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굉장히 큰 파열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저희가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듯해서 사실 이 부분도 근데 지적은 해야 될 겁니다. 결국 이렇게 3선 이상의 중진들이 자리를 내주게 되면 그 자리에는 정치 신인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새로운 피해 수혈 이거를 위해서는 또 불가피한 측면도 어느 정도는 있다 이런 점도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의원님들이 이제 감점에 대해서 약간 헌법상의 어떤 그런 문제, 법적인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건 어쨌든 정당 내부에서 어떤 결정한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다선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워낙 또 이 기반이 단단하기 때문에 감점을 둔다고 해도 본인이 그 경쟁력이 있다면 충분히 경선을 통해서 또 통과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심한 정도의 어떤 감점이냐 페널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도 있다는 거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낙동강 벨트에서 험지 출마를 좀 종용받고 있는 의원들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비주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가 주류를 향해서 이런 목소리 낼 수 있겠느냐 그러진 못하는 것 같아서 현 시점에서는 좀 아쉽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과 맞물려서 봐야 되는 하나의 현상은 이른바 PK, TK 지역, 현역 의원 지역이 많죠. 국민의힘 입장에선. 거기에 출사표, 도전장을 던진 정부 출신 인사들, 대통령실 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TK로 좁히면 비율적으로 훨씬 높아지고 이른바 양지로 다들 향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뭔가 비주류는 또 험지 출마를 종용받고 그곳을 친윤, 정부 출신 인사들이 채운다면 이건 또 공천 과정의 내관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 양당은요. 이재명 대표의 현행 비례제 유지 선언을 계기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위성정당 창당 경쟁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장이 정리되자 이른바 플랜 B라면서 추진해왔던 가칭 국민의 미래 창당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나섰는데요. 특히 법적으로 이제 이 당의 공천권을 행사할 대표를 누구로 하느냐 이걸 놓고서 벌써부터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선거제를 두고서 경론하는 사이에 이 현행 제도 유지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 위성정당 창당이 가능한 준연동형 유지를 대비해서 이 국민의 미래라는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기로 했고 지난달 온라인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여당은 오는 15일쯤 이 공식 창당을 마치고요. 이 지도부 구성과 비례대표 순번 선정 등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지금의 잘못된 선거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면
국민의힘도 대처가 필요했다라면서 위성정당은 국민의 뜻에 맞는 의원 구성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요. 여당이 먼저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반칙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준연동형 유지와 위성정당 창당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두 사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당의 이 100%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뭐 당연하다 이렇게 평가 판단하고, 야당의 그래도 비례대표제 그중에서도 연동형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이 준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로 비방하는 것은 균형의 관점에서 옳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 나는 해도 괜찮고 상대방은 절반도 하면 안 된다, 이런 태도 결코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립형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위성정당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플랜 B입니다. 180석을 가진 당이 야합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대비책이 없어야 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최강욱, 조국, 윤미향, 김의겸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정당이 다 가져가게 둬야 됩니까? 그건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직자한테 얘기했어요. 떳떳하게 준비해라. 당연히 이건 우리가 민주당이 이렇게 이상한 자기들의 정치공학을 선거제도로 반영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 뛰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이 가시화하면서 여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이 여당의 비례대표 공천권을 가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위성정당의 지도부가 누가 될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그리고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 사이에 이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서 잡음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의 당대표가 교체되는 정말 큰 내홍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대표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한선교 대표가 이끌고 있었는데요. 당시 한 대표가 미래통합당과의 협의 없이 통합당 출신 인사들을 당선 안정권인 20번 밖으로 배치하면서 황교안 대표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한선교 대표가 사퇴하고 친황교안계인 원유철 전 의원으로 대표가 바뀌면서 통합당 출신 인재들을 당선 안정권에 다시 전면 배치했지만, 당시 공천 파동은 총선 내내 악재로 작용했고 총선 이후 합당 문제로도 한동안 골머리를 앓아야 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총선 당시 황교안, 한선교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이기는 공천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구태 정치, 나쁜 정치와 단절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입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한 길을 찾겠습니다. 저는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참으로 가스로운 자들의 그 행태, 저는 막히고 말았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당의 인사들이 적어도 20번 안에 들어가는 명단은 정말 바꾸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 바꾼다면은 저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비례대표 명단 번복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여권은 위성정당 지도부 인선에 고심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위성정당이라도 엄연히 법적으로는 별개 정당인 만큼 만약 의견 차이가 생길 경우 국민의힘 측이 마음대로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동훈 지도부와 교감이 가능하면서 또 독자 행동을 하지 않을 그런 인물을 위성정당 지도부로 내세워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용산 대통령실이나 한 위원장과 보조를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대표직을 맡을 거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하마평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했죠.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 그리고 역시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과 다 가까운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역할론에 주목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권 내에서는 이 선거 경험이 많은 김한길 위원장이 비례위성정당 구성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위성정당으로 가려면 당장 국민의힘을 탈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던 장제원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사무총장은요, 장 의원이나 김 위원장이 위성정당에 투입될 수 있다는 이 일각의 추측들을 확인해 주지는 않았는데 아직 누구를 이 위성정당 대표로 할지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위성정당이 발족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총선 투표지, 그러니까 비례 후보를 찍는 그 투표지입니다. 최소한 지역구 국민의힘과 같은 번호를 얻어야 여당에 유리할 겁니다. 그러려면 현역 의원이 이제 여러 명 위성정당에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의원들을 속칭 꿔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를 놓고서도 여당의 셈법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투표지 기호 등을 고려해 국민의힘은 6석인 녹색정의당보다 많은 최소 7명 이상의 현역 의원을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을 기준으로 당의 현역 의원 수가 많아야 투표용지상 기호 순번이나 선거보조금 지급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도 불출마를 선언했던 한선교 전 의원 등 20여 명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이른바 의원 꿔주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현재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현역 의원 숫자가 많지 않은 만큼 컷오프 대상 현역 의원이나 영입 인재 가운데 비례대표 출마 희망자들을 위성정당으로 보내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역시 사실상의 위성정당인 이른바 야권통합형 비례정당, 이것의 창당을 공식화하고요, 실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추진 단장까지 임명을 했는데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이 맡았습니다. 네, 민주당은 3선이 박홍근 의원에게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 단장을 맡겼는데요. 박 의원은 누가 위원으로 합류를 할지, 또 다른 당과 협상 테이블이 언제 열릴지 등을 직접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측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원내대표를 민주연합 네, 맞습니다. 추후에 발표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원들 있죠? 부단장 위원들 이제 있는데 위원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야권 연합 대상으로 이 윤석열 정권 이 심판을 주장을 하는 정당과 논의를 하겠다면서 반윤 연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녹색정의당과 새진보 연합 등 진보 진영은 물론이고 시민사회 단체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의석 배분, 그러니까 순번을 두고서 좀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이 관련해서 새진보 연합을 주도하는 용해인 의원은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서 민주당과 소수 정당의 의석을 1번부터 47번까지 모두 서로 번갈아 배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과 소수정당의 의석을 서로 번갈아 배치합시다. 앞순번, 뒷순번을 두고 민주당과 소수정당이 다툴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합이 크게 승리해야 모두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운명 공동체가 됩시다. 각 정당이 합의만 할 수 있다면 각 후보자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 또한 국민이 직접 수기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충분히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조국, 송영길 신당, 이런 세력이 과연 여기에 합류할 것이냐, 이걸 두고서는 지금 야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듯한데요. 오늘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속내를 가장 잘 파악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바로 정성호 의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놔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오늘 이 범야권 연합을 촉구해온 정치개혁과 연합 정치 실현을 위한 시민회의는요,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처럼 이 지향하는 바가 확인된 4개 당의 연합을 우선에 두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조국, 송영길 신당 참여에 선을 그었고요.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어떤 게 승리에 도움이 되는지 그분들이 잘 고민해 주길 부탁한다고 좀 애둘러서 부정적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조국 정당이나 송영길 정당은 물론 다 열려 있다고 보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에 있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게 민주당의 승리, 범야권의 승리에 도움되는지 그분들이 좀 잘 고민해 주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그렇게 적극적인 것은 아닌 걸로 지금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또 재판이 항소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지역구 선거에서의 연합 여부도 지켜봐야 할 대목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군소정당 중에 전국적인 선거 조직을 갖춘 쪽은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정도로 평가되는 가운데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준연동제 유지 결정에 이재명 대표의 고뇌가 이해간다 이런 메시지를 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 연합 정당이죠.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 때 정의당은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민주당과 손을 잡았지만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바람에 기대만큼 비례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속칭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말들이 나왔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엔 민주당이 이 녹색정의당이나 진보당의 이 비례정당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들이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에는 공천을 하지 않는 카드를 꺼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고양갑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전북 전주을을 비롯해서 과거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된 적 있었던 경남 창원 성산과 울산 동구 등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그러니까 야권이 박빙인 지역에서 모두 후보를 내면은 여권의 반사 이익을 줄 수 있는 만큼 이 야권으로서는 이 지역구 선거에서는 연합해야 할 이런 당위성도 충분하다라는 판단인데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이 지역구 연합과 관련해서 아직 논의된 바는 없지만 경쟁력 있고 당선 가능성 높은 후보로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 뭐 어떤 결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가급적 야권이 분열되는 것보다 경쟁력 있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뭐 힘을 모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대표가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선거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지역 단위에서 모든 후보를 단일화한다 이런 원칙이나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성정당, 정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기형적인 선거제도라는 평이 많고요. 국제적으로도 창피할 거리다. 이런 또 비판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지금 거대 양당이 다 이걸 준비해 들어갔고 그렇다면 두 당은 모두 가급적 이 국민의 어떤 비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두 당이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 과연 어떤 게 있을지 한번 패널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실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죠. 준연동형 유지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를 살리려면 위성정당은 만들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현실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만들다고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아주 안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물론 국민의힘에선 비판을 하지만 준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인사들이 아닌 정말 제3세력이 정말 원내 입성하는데 비례대표제를 좀 고민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요. 저는 그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칭찬을 받으려면은 이 통합 비례 정당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오히려 안 만들고 준연동형의 그 정신을 이어갔다면은 본인도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거고 어차피 그 표는 소수 정당에게 갈 텐데 자기 마음에 드는 소수 정당의 후보들을 당선시키려는 계산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합 비례 정당 만들어서 모든 주도권을 민주당이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뭘 해도 지금 다 나쁜 선택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국민의힘의 경우는 위성 정당을 만들지만 거의 병립형에 가까운 형식이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유권자들로서 바랄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2의 최강욱, 김의겸, 또 윤미향 같은 사람들, 언론에 계속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한 번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제발 이런 악한 상황을 만든 것까지는 뭐 국민 유권자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검증이라도 제대로 하라.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공천을 둘러싸고서 친명계와 친문계가 맞서고 있는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요.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친문 후보들을 겨냥한 뒤에 일부 친명 원외 인사들이 여기에 가세를 하니까 대표적인 친문 핵심이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면으로 또 이를 반박하고 나서서 이른바 명문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의 발언이 이거였었죠.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분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원인을 제공한 분들은 임종석,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이 문재인 정부 출신들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는 것은 뭐 불출마해라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언론들이 많은데요. 임 위원장은 사실 지난달 21일에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어제는 또 이 공천을 발표하는 이 공식 회의에서 나온 모두 발언이었기 때문에 파장이 더 컸습니다. 임 위원장의 관련 발언들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 정권의 그 탄생에 본의 아니게 기여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냐.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는 선배 정치인 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둘째,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면은요, 이제 공천권을 법적으로 행사하는 당대표 다음으로 사실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분이 저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 이걸 꺼내들고서 사실상 친문 핵심 인사들의 불출마를 압박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파장이 큰 겁니다. 임종석 전 실장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네, 이른바 문재인의 남자라고 불리는 임종석 전 실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0.73% 대선 패배를 언급했습니다. 0.73%포인트,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차이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모든 걸 잘하지는 못했고 이른바 조국 사태와 부동산 정책 등 아픔과 실책이 있었던 점을 겸허히 인정하지만 지난 대선에서의 0.73%의 패배는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다시 말해서 친명계에서 말하는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과 같은 논리라면 지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책임이 없느냐는 반박으로도 읽히는 대목입니다. 다만 임 전 실장은요,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임 위원장의 발언은 원칙적인 거라면서 자신을 겨냥한 얘기는 아니라고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 이 명문 정당을 언급한 상황에서 친명 주류 측과 갈등이 더욱 커지는 건 피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은 이번 총선에 당선될 경우 자신이 친문계 구심점이 될 거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총선 결과에 따라서 모든 정치 상황이 달라지는 판에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얘기냐라며 괜한 억측들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임 전 실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제 원칙적인 말씀이시겠죠. 원칙적인 말씀이겠다. 제가 듣기로는 오늘 뒤에 어느 기자가 물었더니 저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고 설명하셨다. 또 아니라고. 지금 당내 개파가 구심점이 없는데 오시면 친문의 맏형으로 구심점이 될 것이다. 괜한 억측들이죠. 왜 저만 갖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치러진 총선에서 뭐 전례 없는 압승을 했잖아요. 그래. 들으신 것처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요, 임 전 실장을 겨냥한 친명계 인사들의 불출마 요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친명계에선 유독 임 전 실장을 향한 불출마 요구가 많은데요. 특히 임 전 실장이 이 서울의 전략 선거구 지역으로 결정이 된 중성동갑 이 출마 의사를 보인 뒤부터 이 원내외 친명으로부터 거친 공격을 당한 중입니다. 어제는 이 대표적 친명계 인사로 꼽히는 이현희 민주연구원 상금 부위원장도요, 이 공세에 나섰는데 이 부원장은 앞서 이 임종석 전 실장이 이 윤 정부 탄생 책임론에 대해서 당시 윤석열 검사에게 모두 속았다 이렇게 반박한 것에 대해서 무책임한 변명이고 국민을 실망스럽게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원장은요, 이 부동산 정책 실패, 윤석열 검찰 정권이 탄생하게 된 이 책임에 대해서 아직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사과나 반성이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문이라고 출마 자체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 화두인 이번 선거에서 이 문정부 핵심 인사들이 출마를 하려면 국민이 납득할 명분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현희 부원장의 저런 주장은요, 이제 이게 야당이 아니고 이제 여당 내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사실 목소리이고 주장입니다. 이 부원장은 충북 청주의 흥덕구,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부 장관을 지낸 분이죠. 도종환 의원의 지역구에서 지금 예비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구에서도 지금 친문 대 친명의 대결 구도가 명확한 그런 상황인 거죠. 어쨌든 가장 궁금한 거는요. 어제 이명박 위원장의 발언이 실제 친문 핵심들의 공천 배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어제 임 위원장의 발언을 조국 사태, 부동산 폭등 등 문정부의 실정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고민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이 총선 전면에 나설 경우 윤석열 정부 심판 구도 대신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친문 핵심의 공천 배제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친문의 상징적 인물들을 인위적으로 공천해서 배제할 경우 이른바 명문정당 단일 대우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적고요. 때문에 총선 승리, 더 나아가 다음 대선 행보까지 감안해 자신이 원했던 병립형 선거제까지 내려놓는 선택을 했던 이 대표가 그런 모험을 하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현재로선 더 우세합니다. 정리하면 공천을 주고 싶진 않지만 안 주자니 내부 갈등이 우려되니까 친명 인사들이 스피커로 나서 친문들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라. 이렇게 계속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 안팎에서는 지난 주말 있었던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이 이별식이었다, 뭐 이런 극단적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두 사람의 회동 이후에도 친명, 친문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뭐 겉으로는 명문 정당을 외쳤지만 공천을 둘러싸고는 메울 수 없는 그런 간극만 확인한 자리가 아니었느냐라는 건데요. 여기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도 친문을 향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 당원 게시판에는 친문들을 척결해야 한다거나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을 바란다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명과 친문의 갈등은요. 설 연휴 이후에 지금 통보할 거다 이렇게 예고돼 있죠. 바로 현역 의원 하위 20% 발표. 이게 또 다른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벌써부터 이를 두고서도 민주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현역 의원 하위 20%가 실질적으로 컷오프, 그러니까 이 공천 배제 수준의 감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이 친문 인사들이 다수 포함이 될 경우에는 이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어제 이명박 위원장의 이 발언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공천 기준으로 세우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 또 다른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친명계 일각에서는요, 여전히 이 문정권 인사들의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데요. 이 관련 목소리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공천 과정에서 그 문제를 놓고서 이걸 심사 대상이거나 무슨 컷오프 기준으로 가져가실까라고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관위원장이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기준으로 세우겠다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사실 대선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려면 대선 백서를 만들어야죠. 대선 패배 책임을 묻는 이 일이 이번 공천 관련 과정에서 벌어지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도 내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 하셨지만은 어쨌든 또 한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책임이 있다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어떻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난 대통령 선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되돌아보면은요, 이제 야당의 경우에 지금 이제 야당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여당이죠. 심판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심판의 대상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잘했느냐 이게 됐던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또 직접 선거를 나서서 뛴 사람은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다 심판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대선이 끝난 지 지금 2년이 넘었습니까? 가까이 됐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 을 두고서 이른바 친명 그리고 친문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공관위원장은 공천에 어떤 칼자루를 쥔 분이죠. 그런데 하나의 약간의 가이드라인처럼
본의 아니게 윤석열 정부를 태동시킨 분들은 사실상 불출마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정치적 해석을 나올 걸 본인이 알고 던진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가이드라인이 누구를 포함하는 건지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임종석 전 실장과 노영민 전 실장까지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서 수석을 지낸 지금도 현역 의원인 여러분들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이거는 합리적인 기준이란 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임종석 전 실장을 겨냥한 것처럼 해석되는 부분은 여러 이제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는 부분이 있죠. 저는 좀 온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선 하나를 민주당 내부에 더 만든다라고 해서 총선에서 전혀 유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으로 86세대 청산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건 시대 정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집권 여당이면 뭔가 민생과 그리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당에서 던진 프레임에 민주당이 혼란을 겪고 분열을 겪을 필요는 더더군다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논의는 여기에서 일단락하고 사실상 그렇다면 구체화해서 강론을 어떻게 채울지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어떤 사실상 불출마를 개인적인 결단으로 넘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의 정치적으로 다 돌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번 논란으로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정체성과 한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탄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는 지금 민주당의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권력 투쟁의 핑계일 뿐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권력 투쟁이 세게 붙은 거예요. 친문과 친명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상당히 문명정당, 뭐 명문정당 그러는데 그거는 명문 갈등의 전초전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리고 봤잖아요. 그걸로 포장된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 주도의 비례대표제를 확실히 하고 그러면서 향후에 총선 이후에 있을 민주당 내부 갈등에서 문제의 씨앗이 될 단초들을 다 지금 솎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임종석 실장이야말로 윤영찬 의원이 제3당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말렸던 장본인입니다. 아, 그렇게 알렸습니까? 그러면서 네.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친문,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답지 못한데 이 친문이 결국 총선 끝나고 당대표 전당대회도 있고 그런데 다시 민주당을 복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친명계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 실장을 무슨 뭐 너무 쉬운 지역에 뭐 공천 신청을 했느니 또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기여를 했느니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기여한 제1, 2주자라고 한다면 추미애와 이재명이죠. 아,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걸 개인 의견입니다. 네. 제3지대의 움직임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김종민 공동대표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네, 오늘 오전 새로운 미래 지도부가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오늘 광주 일정은 새로운 미래 창당 후 첫 지역 일정이었는데요.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고향인 호남 민심에 호소함으로써 지역 기반이 겹치는 민주당의 등을 돌린 유권자들을 공략하겠다는 행보를 읽힙니다. 이 대표와 지도부는 광주에서 최고위원 회의격인 책임위원회의도 열었는데요. 이 대표는 호남이 압도적으로 지지해온 민주당도 예전의 민주당이 아니라면서 당내 민주주의도 다양성도 죽은 분위기로는 민주당이 제대로 발전할 수도 정권 교체를 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을 향한 출마 요구가 잇따르는 데 대해서는 무엇이 국가와 호남 그리고 당에 도움이 될지 여부를 당과 상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광주와 전남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제대로 갚았을까 하는 채무의식에 늘 눌려 지내왔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광주와 전남에 바치고 떠나고 싶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